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1급 지난 118회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이론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가증권은 취득 후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및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된다. 단기매매 증권은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취득 관련 원가, 수수료 등은 단기매매 증권의 원가로 인식한다. 2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네, 수수료 비용 우리 900번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유가증권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 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변동분은 평가손익을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 보유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맞죠?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으로 표시될 장부가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는데,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은 무조건 실제 재고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부상 금액과 순실현 가능 가치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저가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저가법을 적용을 하게 되고, 자, 그럼 이제 상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상품이다. 지금 상품은 장부 수량이 800개, 실제 수량이 700개. 그런데 수량은 무조건 뭘로? 실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700개를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장부가액이 2,500원이고 순실현 가능 가치가 3,000원이기 때문에 장부가액 2,500원을 적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7, 2, 14, 7, 5, 35, 175만 원이 나오겠네요. 175만 원. 자, 그 다음에 제품의 금액은 제품은 2,100개. 그리고 장부 금액은 5,000원인데 순실현 가능 가치가 4,000원이니까 저가법을 적용을 하게 되니까 우리는 여기에 4,000원의 단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840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840만 원. 자, 그리고 제공품. 자, 제공품은 실제 수량이 1,000개. 그리고 우리는 단위당 장부가가 800원, 순실현 가치가 1,000원이니까 800원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80만 원만큼의 기말 재고액이 나오게 되니까 우리는 여기까지의 합계 금액을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1,095만 원인가요? 1,095만 원의 합계 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 3번. 신규로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정률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이 주식회사 전산의 정책이다. 신규 취득한 연도에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정률법이 아닌 정액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를 하였다면 해당 회계 처리가 기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문제 3번은 우리가 정률법일 때 그리고 정액법일 때 이 차이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정률법은 처음에 많이 나중에 적게, 정액법은 매년 동일하게. 그러면 최초의 감가상각을 하는 시점이 1차 연도에는 정률법이 훨씬 더 높고 그 다음에 정액법이 낮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니까 정률법으로 처리해야 할 걸 정액법으로 처리를 하게 되니까 비용이 과소계상이 되게 됩니다. 비용이 과소계상. 대신에 자산의 가치는 원래 많이 생각했어야 되는데 조금만 생각했으니까 자산은 과대계상이 되게 되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기계장치 장부가액은 과대계상이 되고 감가상각비 비용은 과소계상이 되고
비용이 과소계상이 되었다는 얘기는 당기순 이익이, 비용이 줄었다는 얘기는 당기순 이익은 과대계상이 됐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4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충당부채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충당부채는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충당부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일단 현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보고기간 말에 의무를 직접 이행하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서 세전 금액이다. 네, 세금을 내기 이전의 금액을 우리가 전체 총 충당부채로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에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의 처분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충당부채의 금액을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을 했을 때의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지 얘까지 고려하면서 미리 충당부채를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충당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전자는 2024년 7월 1일 소프트웨어 100만 원, 해당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수수료 12만 원, 유지 보수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니까 유지 보수 기간이 2년이네요. 네, 판매하였다.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단, 업데이트 수수료는 월할 계산한다. 자, 이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한 거니까 우리 문제 5번은 일단 우리 소프트웨어의 가격 100만 원 매출이 생겼겠죠. 그렇죠? 100만 원 기본적인 매출이 생겼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만 원의 수수료 매출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됐는데 2년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2년분이라 그랬으니까 일단 나누기 2 하게 되면 1년분이 얼마예요? 6만 원. 그런데 우리는 7월 1일에 매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또 곱하기 12분의 6을 해주셔야겠죠. 그러면 3만 원만큼의 우리는 수수료 매출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 기본적인 매출 100만 원하고 수수료 3만 원의 매출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103만 원만큼이 우리가 인식해야 할 수익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주식회사 세무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제공품의 완성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가공원가는 전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며 단기에 발생한 가공원가는 30만 원, 가공원가의 완성품 단위당 원가는 3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우리 문제 6번. 선입선출법은 제가 선입선출법의 기말제공품 계산 전체식은 말 곱하기 성 마이너스 초 말 기. 여기서 기는 단기를 의미를 하게 되고 자, 이 분수 전체를 계산을 하게 되면 분수에서 우리는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실 수 있게 돼요. 단가.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자료를 보면 단기에 투입된 가공원가는 30만 원이다 라 그랬고 그 다음에 단가는 30원입니다 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일단 우리는 완성품 수량을 계산을 해야 하니까 T자를 하나 그려서 기초제공품 수량은 1,500개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완성품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초가 있고 단기 투입분이 있고 여기에서
선입선출법이다라 그랬으니까 기초를 먼저 완성을 시킬 거고 단기에서 추가로 완성을 시킬 거고 기말은 결국 단기에서 기말이 남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초분 1,500개는 당연히 완성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완성품이 7,250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품의 수량이 이 둘을 합친 8,750개가 완성품의 수량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말이 2,500개입니다. 이렇게 문제상에서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완성품 수량이 8,750개고 거기에서 기초 수량을 빼줄 건데 이 기초의 비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일단 기말 수량은 2,500개에 조업도가 80%니까 기말은 2,000개. 그러면 이 둘을 더하면 1,750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단가 30원을 계산하려면 우리는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하는 이 분모를 계산했을 때 10,000개가 나와야 단위당 원가가 30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둘을 더했을 때 1,750이니까 기초 수량이 750개가 나와야 해요. 기초 수량이 750개. 그러면 우리는 기초의 수량이 원래 1,500개였는데 1,500개가 750개로 계산이 되려니까 우리는 조업도는 몇 프로? 50%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의 기말제공품을 계산을 하는 이 분수 자체에서 우리는 단가가 계산이 돼서 나오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0%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정상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문제 7번은 정상개별 원가 계산. 그런데 정상개별 원가 계산은 우리는 또 다른 표현을 우리가 예정 원가 계산이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정 원가 계산, 미리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고요. 정상개별 원가 하에서 기말이 되어야 제조간접 원가 배부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중에 작업이 완료되는 경우 제품 원가를 추정할 수 없다. 추정할 수 있죠. 예정 원가 계산은 우리가 예정 원가 계산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실제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실제 원가 계산. 실제 원가 계산은 끝나야 원가 계산이 가능해요. 맞죠? 그래서 제가 말일날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그랬고 예정 원가 계산은 시작과 동시에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1일날 원가가 가능하다. 시작하면서부터 원가 계산을 여러분들이 미리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제조간접 원가 배부율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초의 제조간접 원가 예상과 배부 기준수를 추정하여야 한다. 네. 예정 배부율을 이용하여 제조간접 원가를 배부하므로 실제 발생액과 예정 배부액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배부 차이, 둘 사이에서는 배부 차이라는 게 발생을 할 수 있더라. 그리고 이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매출 원가 가감법, 그 다음에 비례배분법, 안분법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업외 손익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는 실제 원가 계산과 같이 실제 발생액을 개별 작업에 직접 추적하여 집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접 원가는 원가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알 수 있다. 우리는 문제는 간접비의 계산이 문제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회비용은
자원을 현재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사결정과 관계없는 비관련, 의사결정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관련 원가에 해당합니다. 가공원가는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를 얘기하니까 직접 재료비는 틀린 표현이 되겠고요. 매몰 원가는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비관련 원가의 대표적인 거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변동 원가는 조업도의 증가함에 따라 총 원가는 증가하지만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맞죠? 그렇죠? 네, 변동 원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9번.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표준원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다. 아니요. 과학적이고 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준원가가 조금 어려운 계산이 되게 됩니다. 단 이제 표준원가는 제품의 수량이 파악되면 원가의 흐름의 가정이 없어도 제품 원가 계산은 이제 쉽게 되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표준원가 계산, 표준원가와 실제 원가의 차이를 분석하여 예외에 의한 관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표준원가, 실제원가, 예정원가 해서 우리는 원가 계산의 예외 부분을 능률 차이, 뭐 가격 차이 이런 차이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표준원가를 이용하면 실제 원가를 집계하기 전에 제품 원가 계산을 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원가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뭐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총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10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직접 재료비는 30만 원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건 제조 간접 원가를 계산하실 수 있고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의 120%라 그랬으니까 직접 재료비의 120% 그러면 36만 원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가공원가. 가공원가는 노무비랑 제조 간접비 이 둘을 합산한 것을 가공원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가공원가는 노무원가의 300%래요. 노무원가의 300%.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노무비가 1일 때 가공원가는 3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제조간접 원가는 2가 되겠죠. 그렇죠? 1하고 2하고 더해야 3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300%라는 의미가 그래요. 그러면 3이 되는 거니까 얘가 2니까 1에 해당하는 금액은 18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18만 원. 그래야 2배가 되면 36만 원. 그래서 더하면 54만 원만큼.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런데 단기 총제조 원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셋을 모두 더하게 되면 84만 원일까요? 네, 84만 원의 단기 총제조 원가를 계산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1번. 다음 중 의제매입세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제매입세 공제는 예정신고, 네, 예정 때 우리가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하고 확정이 되면 반드시 정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음식점을 영위하는 법인의 공제율은 106분의 6 외우셨죠. 제조업은 104분의 4, 그 다음에 요식업은 106분의 6 법인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고요. 음식점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중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자의 공제율은 109분의 9.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108분의 8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수입한 면세 농산물은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다. 네, 면세 농산물에 대해서 모두 적용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2번. 다음 중 간이가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전 연도 공급 대가의 합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자를 개인 사업자는 간이가세자가 해당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 사업자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간이가세자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요. 간이가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이 얼마 미만이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납부 의무를 면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8천만 원이 아니라 4,800만 원입니다. 일반 가세자가 간이가세자로 변경되면 매입세 공제받은 재고품 등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해야 됩니다. 다시 간이가세 세율로 다시 계산을 해서 차액만큼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규로 사업을 등록한 거주자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에서 사업의 개업과 폐업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무조건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시일부터가 아니라 1월 1일서부터가 되겠고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주소지는 우리 등본상에 있는 거고요. 거소지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을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를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자, 거주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을 하게 되면 1월 1일서부터 출국일까지입니다. 출국일까지. 자, 그 다음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얘는 다음 해가 아니라 사망한 월이 속한 다음 달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조세특례 제한법상 최저한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가 배제되지 않는다. 네, 부족하니까.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한 세액 감면은 10년간 2월이라는 건 없습니다. 최저한세는 최소한의 이만큼을 내야 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2월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소멸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최저한세로 인하여 조세특례가 배제될 경우 자진신고 시 납세 의무자가 조세특례 배제 대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저한세에 감면받지 못한 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얘는 소멸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문제 5번, 15번, 예, 마지막입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법인조정을 하면서 반드시 다 암기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유출, 임원 그랬으니까 송금불산입, 상여로 소득처분해 주셔야죠.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한 업무용 토지의 취득세, 우리 외웠어요, 그렇죠? 토지의 취득세는 원가에 포함이므로 송금불산입 처리하되 우리는 유보로 소득 처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특례기부금 한도 초과는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8회 이론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생각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세무사회 자격증 시험이 점점 이론이 조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고 실무 문제도 조금씩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가장 유의하셔야 될 건 기본적인 문제를 꼭 맞추셔야지 된다라는 거. 어려운 문제를 맞추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문제에 실수를 줄이셔야 합격으로 가는 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